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같이 도시에서 각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입장에서는 뭔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죠. 오는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제가 한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오는 길을 검색해보니까 1시간 15분 걸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교양생 계시면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미리 좀 연락하고 온다 하는 게 1시간 일찍 도착해가지고 교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도, 학교 전문 사진도 찍고 또 그 교문 오른쪽에 보니까 모르면 배우고 알면 행하라 이 돈에 새겨진 글귀로 갔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아주 뭔가 이렇게 인상이 누가 남기신 교훈. 학교 교훈이요. 저는 뭐 옛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굉장히 이렇게 되게 인상 깊고 아주 우리가 살면서 이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몸으로 이렇게 삶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이정숙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제가 이제 우리 이 학교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제가 여쭈었어요. 다양한 우리 중학생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이제 필요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머니들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고 또 드릴 말씀 있으면 드려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이 도시 아이들 왜 학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서 막 좋은 어머니들 생각에는 좋은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보 방금 말씀하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도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이런 게 굉장히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중학생의 자유주도학습. 그리고 자유주도학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수 있지만 낯선 그런 말은 아니죠. 자, 볼 텐데 우선 이제 어쩌면 희한하게 이제 이종수 선생님 저를 왜 부르는지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처음 봬요, 오늘 처음 봬요. 이종수 선생님의 밑에 여동생이 있거든. 대구시 교육청에 근무하는.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밑에 여동생도 있거든요. 여동생 두 분이 저하고 같이 옛날에 여기 보시면 여섯째 줄에 그 노란색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있죠. 저게 이제 인터넷 자녀교육 정보 사이트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이제 장사 잘 되는 자녀교육 정보 사이트인데 저기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같이 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 사이트가 생겼는데 들어보셨어요? 잠수네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계시네. 저 사이트 책도 많이 나왔어요.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 공부법, 이런 책도 많이 냈고. 저 사이트가 우리 아이가 초3 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10년 동안 그 사이트에서 열심히 활동한 초창기 멤버예요. 대구에서 먼저죠. 저 사이트를 먼저라고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알려져가지고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저 사이트 회원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도 몇 번 하고 이런 이제 인연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도 대구에 살지만 사실은 서울의 대치동이나 아니면 대구의 수성구 금호 4동에 비하면 완전히 시골이에요. 제가 사는 대구 마을 대구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어머니들은 똑같은 그런 염려, 불안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대구 달서구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무슨 새롭고 신기한 자녀교육하는 정보가 없나 싶어가지고 저 사이트 가입했어요.
저 사이트 들어가면 1년에 10만원 내야 돼요, 지금도. 6개월에는 6만원, 1년에 10만원.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유료 사이트. 그러고 들어가면 막, 너무 막 정보가 휘황찬란하고 이래가지고, 머리만 아프고 열등감은 처음 들어가시면 한 5, 6개월 동안은 밤새고 농사 안 짓고요. 일 안 하고, 밤새도록 마우스질 하면서 한 5, 6개월을 그 사이트를 헤매고 돌아다녀야, 아, 이렇구나 하고 감을 조금 잡게 돼요. 보통 사이트는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자녀교육에 대해서 뭐 한다는 이런, 한 동네에서 한 자녀교육 한다는 그런 분들이 막 예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이런 사이트거든요. 왜 제 이야기를 하는가면,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두려워가지고, 걱정되고 불안해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저 사이트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기서 10년 동안 활동하고, 아이를 이제 대학 보내고 지금 원래 군대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이제 2학기에 복학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쩌면 어머니들께 제가 똑같은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구에 살지만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글자 그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이제 저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하니까 굳이 저런 사이트를 이렇게 뭐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는 훨씬 더 그때보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졌어요. EBS도 있고요. 또 고등학교 가시면 이제 강남구청이나 이런 무료 강의 사이트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제 살아온 이제 시간 중에서 저걸 이제 드리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순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자기도 학습이란 뭔지 이제 먼저 이렇게 뭐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개념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진짜 그래 하면 효과 있나? 이런 의심도 들잖아요. 진짜 뭐 성적이 오를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 아이들이 막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면서 진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검토하는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한자로 쓰니까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요. 아이가 자기 공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계획하고 그걸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 가장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 학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스스로가 오늘 내가 예를 들면 내 능력으로는 수학 문제를 하루에 한 10문제를 하면 충분하다. 더 이상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게임도 해야 되고 연습도 좀 봐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그럼 그 아이에게는 그 정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죠. 이렇게 나는 하루에 수학 문제 10문제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가 결정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이제 방식. 그러니까 공부의 주체가 엄마가 아니고 또는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되어서 자기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뭐 하냐? 부모는 여기 잘 안 보이죠? 글자가 작아서 여기는 지금 여기도 다른 게 아니고 부모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어려서 예를 들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7시에 공부를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해도 항상 7시 되면요 하던 얘들 스마트폰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하던 이거 마저 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마저 한다 하는 게 한 30분 같고 이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미리 한 5분 전에 애야 네가 전에 결심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제 시간을 알려주고 이렇게 독려하고 이런 작업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주도적인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돕고 공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냥 이제 근데 우리가 비유하는 말로 100m 달리기 이런 작업이 아니고요. 어쩌면 마라톤 같은 것이요. 그 아이의 공부 습관이 스스로 잡히면 이거 길게 조금씩 나아져서 나중에 대학 가거나 아니면 어쩌면 대학 이후에 진짜 열심히 하는 이런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도시에 많은 이제 젊은 엄마들이 단거리 경주하듯이 막 달려요. 어릴 때 4살, 5살 때부터 백화점 문화센터 이런 데 다니면서 팀 짜가지고요. 뭐 이상한 거 막 해요. 뭐 독일에서 수입해 들어온 뭐 이상한 교구 이런 거 있잖아요. 가베 뭐 이런 거 막 하고, 뭐 오르다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돌리거든요. 그리고 좀 더 별난 엄마들은요, 영어 유치원 보내고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죠? 그래야 뭐래요?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죠? 예. 근데 있잖아요. 아이가 잘한다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보통 전문적인 유아교육 이런 데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 아이가 자라는데 3가지 영역의 발달이 필요하죠. 삐아리에서인가 몽테소리에서인가 누가 말했는데, 이제 단순히 학습 능력, 이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인지 능력만 발달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몸무게도 좀 커야 되고요. 키도 좀 자라야 되고요. 이래야 되죠. 이런 걸 보고 이제 행동 발달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정서 발달이라고 해서 엄마의 사랑도 좀 받고 스킨십 이렇게 이 3가지 골고루 발달해야 애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근데 도시에서는 엄마들이 다들 불안하다 보니까 뭘 발달이면 가장 중점을 두는가 합니다. 인지 능력의 발달. 근데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가죠. 특히 정서 영역의 발달. 심리학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0세에서 6세 사이에 엄마와의 관계, 이걸 애착 관계라고 하는데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가가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고 이쁘다 하고 이렇게 해야 애가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자,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뭐든지 자기 일을 해도 잘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단거리 경주하듯이 막 경쟁하면서 이렇게 크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비교당하죠. 누구는 뭐 어떻더라. 여기는 좀 멀리 집집이 떨어져 있죠. 아파트 가봐요. 바로 현관문 열면 맞은편에 라이벌이 있어. 그래, 옆집에 놀러 갔다 오잖아요. 놀러 가가지고 엄마가 딱 보면 자기 집사 안 하던 뭔가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표정 관리하지만 머릿속에 딱 사진 찍어 오는 거죠. 그리고 딱 돌아와서 우리 집 들어가지고 현관문 딱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이쁘나 이렇나?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 잡는 거지, 이제. 야, 저 옆집에 누구는 이거 하더라. 하면 애가 뭐라 하게요? 선택이 없잖아, 애가. 엄마가 뭐 진지한 얼굴로 막 불안해하고 하면 애가 바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거 뭐 오버하는 거죠, 오버. 그래가지고는 장기적으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 보면, 도시를 보면, 초등학교 때 먼저 막 달려나가면서 뭐 잘하는 애들 있어요. 어떤 여학생들이 보니까 피아노도 잘 치고요. 그림도 잘 그리는 데다가 노래도 잘해요. 그리고 이쁘고 키도 커. 정기어린이 회장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걔들은 언제 되면 없어져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그 학교의 스타잖아요. 초등학교의 스타인데 어느 시기를 딱 지나면 그 다음 이름이 없어져요. 그래서 출입해보라니까 대구 가면 배우면 어디가 있어요? 영남대학교가 있어요. 영남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막 1등하고 막 이러던 거에 비하면 서울 가야지. 근데 대부분 영남대학교가 있다니까. 경북대학교도 잘 못 가요. 아니, 농담 아니에요. 외근 가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 너무 급히서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되면, 남자애들 중학교 2학년 되면 엄마들 뭐라고 회개해요? 그때 우리가 백화점에서 보이지 말았어요. 애들하고 정서적으로 교류가 없고 소통이 안 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다 보니까 남자애들은 중학교 2학년 되기 다 폭발하고요.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빠르니까. 이래가지고요,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이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도시로 가요.
제 말이 그럴듯해요, 안 해요? 이게 그냥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제가 수요일 되면 대구 경상중학교에 저녁에 엄마들 퇴근하고 오면 이제 이 강의하러 가는데, 그때 강의가 주제가 뭔지 대구 애들의 주제, 경상중학교 가는데 주제가 마음의 병, 응? 뭐 마음의 병 예방하고 뭐 다루기 이런 제목이에요. 도시 애들이 이 정서적 교통이 없이 무조건 공부하면서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한테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중학교쯤 되면 비행 청소년도 많을 거야. 우울증 앓는 애들도 많고 ADHD 같은 경우 더 심화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오히려 사교육 그런 막 경쟁 이런 것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요. 제가 어머니들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고 키웠다니까요? 왜?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에서는 대부 전부 달려요. 학원 가면 선행학습 안 하는 학원이 대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가면 진도 빼야 돼, 진도. 엄마들 자꾸 요구를 해 불안하니까 학교 진도보다 훨씬 더 많이 빼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보내봐야 그 학원의 메커니즘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아이 학원 아무도 안 보내고, 이건 자랑이라서 좀 안 났겠는데. 학원을 아무도 안 보내고요. 고3 때 수능에서 전국 0.3%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공채 다 떨어졌잖아요. 하여튼 수능 0.3%. 학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어머니들께 제가 잘 온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 때 제가 그냥 뭐 이론적인 강사가 아니고 아이를 직접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말을 줄이고 좀 이따 어머니들이 궁금하면 물으면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진짜 어머니에게 도움이 됐어요. 저도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불안해가지고 학습지 딱 2개씩 키웠어요. 학습지 6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에 영어 뭐 시킨 줄 알아요? 제가 영어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대구 시내 영어 학원을 다 유아 영어 학원을 다 돌아가서 4군데 5군데 제가 아이를 데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대구 가면 유명한 딩딩당이라는 데 있어요. 예, ECC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 지산동 건물동에 가면 그 당시에 매직월드라는 학원이 있었고요. 또 저 달서구에 가면 푸른방송 1층에 가면 키즈 클럽이라는 영어 학원이 있었어요. 영어 유치원이 심지어 요즘 많아. 제가 혹시 그거 보내볼까 싶어가지고 애 데리고 직접 갔다 인터뷰 다 해보고요. 애는 막 스티커 주니까 좋아해가 난 이 학원 다니네 하고. 근데 일단 우리 애는 꼬만데 6살짜리인데 너무 멀어요 학원이. 그 전문가들 이야기하기를 애들이 어릴 때 막 유치원 같은 데 갈 때 통학거리가 너무 길고 이런 데는 피곤하고 이런 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학원은 우리 집이 그 학원보다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차를 안 보내줘 통학. 그래서 결국 제가 포기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당신 학교 가가지고 영어로 전교 1등에서 10등 하는 아이들은 교무실 부른 다음에 너는 의욕 공부했는 물어봤어요. 왜? 저는 6살이지만 1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선택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생한테 물어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무실 온 10명 중에 7명이 윤 선생님을 했다. 그래서 어이구 이거구나 싶어 윤 선생님 하자고요. 딱 결정해서 윤 선생님은 대명직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애는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저런데 그게 우리 너무 어리다고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애는 생물학적으로는 6살이지만 정신적으로 8살입니다. 때를 썼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꼽아가지고 윤 선생님을 시작했죠. 수학은 싱크빅 수학. 이렇게 2가지 됐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장순에 커가는 아이들. 이 사이트를 만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능력이 좀 생겼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 초등학교 5학년 때 다 끊었어요. 모를 때는 내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2가지 끊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평생 해본 사교육이 그 2가지. 그리고 5학년 때부터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잘하게 돼요. 미리 이제, 어머니들 신뢰를 좀 얻기 위해서 제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재수를 시켰어요. 연세대 경영대학에 합격했는데 재수를 시켰다니까 학교 등록 안 하고. 미쳤죠. 주위에서 다 미쳤다. 재수를 시켰는데 또 떨어졌어요.
재수해가지고 수능은 전국에서 0.1% 아니에요. 전국에서 약 등수로 약 200등. 근데 우리가 내신이 나빠. 서울대는 내신, 논술 뭐 이런 거 다 보거든요. 내신, 논술, 수능을 한꺼번에 봐요. 근데 연세대 보내들 수능만 잘 치면 줄 서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연세대 경제하고 두 번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원래 2학년에 이제 복학한다고 유럽 여행 가 있었죠. 추가 등록. 그러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머니들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했던 공부 방식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제 여기 계시면 아무래도 네가 그렇게 해도 도시에 가서 좋은 학원 다니고 뭐 좀 많이 알아듣고 뭐 아까 어머니도 정보 이야기 하시는데 이런 게 많으면 훨씬 더 자녀 교육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그 어머니들 사이에 알고 있는 정보란 거 별거 없어요. 어느 학원 좋다더라 이게 정보. 흔히 생각에 정보라는 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거라고. 어느 학원 좋다 어디 가면 뭐 이런 거예요. 대구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외국학원 같은 경우 초딩들이 많이 가는 외국학원 같은 문강 들어봤어요. 하여튼 근데 이따 치고 문강, 예일 뭐 이런 데 좋대. 그거 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애들 집에 안 보내고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워가지고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고 자꾸 때리고 이런 식이죠. 엄마들이 보통 유통하는 도시에 있는 엄마들이 유통하는 정보라는 게 겨우 그런 거니까 아 정보 없다고 겁낼게요. 배운 엄마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거죠. 자녀에 대한 제대로 된 길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진짜 정보인데 그게 아니고 전부 그런 수준에서 누가 뭐 한다더라 뭐 이런 거 많이 알아듣는 거죠. 아파트에 어떤 언니 있다 하더라. 언니가 외국을 했다 하면요 거기 전부 막 줄 서가지고 있대요. 그 언니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이렇게 좋네요. 야 놀리지 말고 짐작 좀 잡아야 해. 이런 식으로 조언한다니까? 그럼 엄마는 막 적잖아. 아, 더 잡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되면 이제 엄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원에 다니면 당연히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선행학습은 사실 대충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의 진도를 빨리 빼야 되니까 대충 개념만 알고 지나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숙제로 완성해줘요. 모든 학원의 패턴이 이래요. 진도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숙제를 내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업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오늘 배운 개념을 익히도록 하는 방식이 학원의 이제 주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숙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가 지금 배우지 않는 앞서 나간 진도니까 잘 못 알아듣죠. 대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낸 숙제를 다 하려고 하면 정말 쫓기죠. 시간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잖아요? 그 숙제를 학교 들고 가요. 학교 들고 와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숙제 좀 해독 하고 500을 줘요. 아니 우리 애들 중학교 때 남 숙제 대신해주고 아르바이트 많이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학원이 돌아간다고. 그래서 대치동에서 내려오신 그 전문가들이 대치동에서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이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 내려오면 주로 하는 말이 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학원을 가서 성적에 도움되는 애는 5%다 이렇게 말해요. 상위 5%는 학원에 와서 좀 도움이 되고 나머지 95%는 뭐 한다? 학원 경영에 입하자. 이게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학원 사람들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 막 진짜 빨리 나가서 성적 굉장히 좋을 줄 알죠. 제가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는 항상 학교 진도보다 2달 먼저 공부했어요. 2달. 선행학습이라면 보통 6개월 이상 먼저 학교 진도를 빼는 걸로 선행학습이라고 하고 6개월 미만에서 예를 들면 이번 여름 방학 때 2학기 배우 과목을 공부한다 이런 뭐라 해요? 예습이라죠. 예습. 우리 애는 항상 2달 정도 학교 진도보다 빨리 이제 예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하루 종일 붙잡으로 수업하고 보충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인 다음에 남은 시간에 뭘 해요? 야자하죠. 야간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은 보통 2시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자기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요. 지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학교 때 고등학교 가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한다고 책을 딱 펴놨는데 고등학교 가서 야간 자율학습 하면 주로 뭐 하는 줄 알아요? 70%는 수학 공부, 20%는 영어 공부, 10%는 국어 공부하죠. 그만큼 수학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수학 공부를 주로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학의 정석을 꺼내는데, 수학의 정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정석이 있어요. 10-가, 10-나 이렇게 돼 있죠. 2학년 때 배우는 게 뭐예요? 수학 1, 수학 2, 3학년 때 배우는 게 미분과 적분 뭐 이런 식으로 수학의 정석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2달밖에 안 빠르니까 당연히 뭘 꺼내겠어요? 수학 10-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정석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 다 뭐 펴놓고 있어요? 수 1, 빠른 애들은 수 2, 이런 거 펴놓고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부터 들어가자마자 3월 첫째 목요일인가? 3월 첫째 목요일날요,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전국 모의고사를 쳐요. 정확한 이름은 전국 연합학력평가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줄여서 그걸 모의고사 이렇게 나눠요.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나눠요. 3월달에. 전국에서 같은 학년들이 똑같은 시험을 쳐요. 그 시험을 딱 쳤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치는 시험의 범위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에요. 중학교 전 과정이에요. 고등학교에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야자 시간에 수학 정석을 펴놓고 공부하는 그 고수들 있잖아요. 수학 1, 수학 2 펴놓은 애들. 중학교 과정은 다 100점 맞아야 되죠. 중학 모의고사 쳤으니까. 그래야 그래요. 아니, 중학교 과정 다 알아야 지가 수학 1도 하고 수학 2도 할 거 아닙니까? 10-1, 2도 다 하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가 영남고등학교라는 데 다니는데, 영남고등 학생이 610명이 있어요, 그때. 1학년 딱 입학하는 때. 근데요, 대부분 애들 몇 점 맞은 줄 알아요? 대부분 애들이 70점 밑에. 우리 애 100점 맞았어요. 학원 다니면서 수학의 정석 1, 2를 펴놓은 애들도요, 100점 맞은 애들이 없어요. 100점 맞은 전교에 2명밖에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진도를 빼고 선행학습을 하는 것이 꼭 그 아이의 실력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배워온 것을 얼마나 충분히 소화하는가, 이게 그 아이의 실력을 말하지, 진도를 얼마나 뺐는가, 이게 그 아이의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진도를 팽팽팽팽 나간다고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학원 가면 그래 진도 다 빼요.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나냐면 진도를 하도 빨리 빼니까 처음에는 다 대부분 남자애들이 이과를 다 가죠. 이과.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과 가서 나중에 공대, 의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3학년 대가 수능시험 칠 때쯤 어떤 일이 보죠? 이과에서 진도를 못 따라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다 다시 넘어와요. 문과로 다 넘어와요. 그래서 이과는요, 실제 수능시험 칠 때 보면 수능시험 이과로 요즘 뭐야? 수리 가형이라고 하죠. 이과에 치는. 수리 가형을 치는 애들이 25%밖에 안 돼요. 문과 이과가 딱 절반이 아니에요. 왜? 전부 진도 빼고 내용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막 따라다니다가 막상 학교 가서 이렇게 현실적인 시험을 쳐보면요, 학원 진도 다 뺀 애들이 꼭 거기에 비례하는 성적이 나오냐? 그렇지 않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도와 실력은 다르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도시의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하면서 아이들 막 돌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도 학교 진도에 맞춰서 EBS 강의 같은 거 듣고요. EBS 강의는 다 공짜예요. EBS에 나오는 중학교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들이 선발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도 중학교 교과 과정을 방학 때마다 EBS를 들었어요.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그렇다고 제가 우리 아이를 가르칠 실력이 있는 줄 알죠? 전혀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엄마들이 근데 니는 아빠가 똑똑해가 애 다 가르쳤지 하더라고. 제가 있는 잠순이라는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셨는데 우리 삼형제였거든요. 엄마가 공장에 다녔어요. 우리 삼형제가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그리고 다 검정고시. 저는 중고등학교 다 오리지널 검정고시 출신. 진짜 제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 산 표거든요. 다 검정고시 했다니까. 학원에 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지금도 내 검정고시 할 때 생각이 나요. 영어 수학을 못해가지고요. 도서관에 제가 이제 검정고시 공부하러 갔는데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어떤 기호를 하나 만났어요. 엄마들, 우리들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운다고. 이런 기호. 이거 배웠어요. 시그마라고 그러죠, 시그마. 아이고, 내가 이거 독학한다고요. 어떤 형이 보던 문제집 하나 들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기호가 딱 나오는 거야.
거기다 그 위에는 뭐 이렇게 이상한 거 이렇게 쓰여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무슨 로봇 무쇠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막 기억을 보고 있어요. 읽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가니까 지렁이 한 마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인테그랄 미적분할 때 이거 있죠. 읽을 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시립도산에서 제가 그 당시 시립도산에 대구고등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대구고등학교 아이들 공부하러 와서 저끼리 이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못하는 애들 묻고 그럼 제가 일부러 그 대구고등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 옆에 자리 딱 잡고 기다리잖아 하루 종일. 그럼 언젠가는 동료들 와서 뭐 묻거든. 물으면서 뭐 대화하죠. 그때 아 이걸 시금만 읽어. 읽는 부분 이렇게 알았어요. 진짜 저는 오리지널 자기소설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검정고시하고 공장에 다니고 저는 이렇게 보냈거든요. 겨우 이제 살아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를 제가 실력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지나니까 제가 아이를 수학을 더 이상 못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 안 보내는 대신에 EBS 강의를 방학 때마다 들었어요. EBS 가면 한 학기 강의가 20개에서 25개 사이에 이렇게 지나간 강의 VOD 서비스라고 하죠. 다시 보기 서비스. 이게 EBS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계획을 짜가지고 항상 이걸 들었어요. 이걸 듣고 해당 문제를 집에서 풀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절대로 그 선행학습 하는 것이 좋은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점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이들이 도시에서는요 돌아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하니라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 대부분 학원 간다 하고 어디 가요? PC방 가요. 저는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다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불안해가지고 도서관에 또 공부 잘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신찰 나가고 신찰하고 내가 없어. 전화하거든요. 엄마가 니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점심 사주려고 도서관에 왔는데 니 어디 갔노? 하면 요 앞에 뭐 매점에 지금 친구하고 잠깐 대화로 나와서 이렇게 해요. 그러고 애들 막 흘러벌떡 피시면 뛰가 막 근데 매점 어디 하면서 엄마가 다 봐서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맞춰서 적절한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걸 이 교육청의 선생님이 제철학습이라고 붙여놨어요. 너무 오버해서 공부시키면 이 우리 사투리로 속으로 짜고 난다는 거예요. 짜고 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짜고 난다가 키 안 자란다 이 말인데 공부도요. 아이들의 성장 아까 말했죠. 행동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능력의 발달이 함께 가야 하는데 이게 함께 안 되면요. 중학교 와서 대부분의 경우 짜고 나요. 분명히 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해도 입에 뭐 될 게 없었던 아이들이 어느 날 보면 퍽퍽 퍼지기 시작.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진도에 맞춰서 복습을 충실히 하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적당한 이제 계획을 짜서 예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꾸준히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진도를 많이 뺀다고 꼭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과정에 대한 충분한 소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수능, 소위 수능이라는 거 있죠. 학교 내신 시험은 학교마다 이제 성실히 해가지고 또 외우고 이러면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60만 명의 아이들은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 평가를 딱 하거든요. 자, 그거 딱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첫 모의고사 딱 쳐보면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도시에서 전교 1등에 10등한 중학교 한 300명 정도 되는 학교에서 전교 1등에서 10등한 아이들도 전부 학원 다녀서 대부분 이렇게 놀다 보니까 첫 모의고사에서 그 수학시험 같은 경우에 70점을 넘기 어려워요. 첫 모의고사 전국 수학시험의 평균이 29점이에요. 안 이상해요? 중학교 때 학교 시험을 치면 대부분이 80점 이상 받고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은 95점, 100점 받죠. 이렇게 대부분 하거든요. 근데 대충 해놓으니까 생각하는 힘이 전혀 자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은 전부 낭패를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 자기 학년의 이 교과 과정을 충분히 잘 공부하는 것 이게 기초를 이렇게 충실히 다지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학원 안 올릴 따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원래 4월 달에 EBS에서 이걸 방송했어요. 꼴찌 날개를 달아.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작년 11월달인가 12월달부터 EBS가 일부러 6개월 동안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7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자기주도 학습을 이제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7명을 딱 약속을 받아가지고 6개월 동안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원래 4월달에 1부에서 3부까지 3번 방송했어요. 혹시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네, 꼴찌 날개를 달다. 원래 4월달에 방송을 되고요. 제가 그걸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3번이나 방송한 거. 그러니까 그 결과만 한 거예요. 결과. 이 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 나 식사원에서 다 읽었어. 시험지를 대하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에 진지함이 역력합니다. 노력 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긴장감입니다. 보성아, 시험 잘 봤나 보다? 다 잘 먹어. 서술형 발표하면서 처음 나왔어. 너무 더뎌서 제작진을 걱정하게 만들었던 아이들의 변화는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100등 이상 오른 과목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성적표의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표 이내에 담긴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이들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꼴찌 버릇을 탈출했는데 아직 성적을 못 따요. 거기서는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꼭 공부를 해봤어요. 나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겠구나 했어요. 이렇게 바쁠 줄 있었어요. 그냥 예능적, 성적적으로 오래 했는데 자신감을 생기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좋아요. 나도 희망이 있다는 게 좀 그런 게 좀 다시 알게 돼서 좋았어요. 저는 이 마지막에가 한 말이 되게 진짜 감동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자존감이 진짜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희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짜 감동적인 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어떤 이유로 뭐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대부분 공부를 이제 밀어내잖아요. 멀리 하지만 사실 아이들의 속마음으로는요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이 프로 보시면 나중에 앞에 앞부분을 생략했는데 앞부분에서 다 뭐라고 나오는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는 가르쳐주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물으려고 해도 쪽팔리는 거야. 왜 네가 뭐 공부하려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때까지 같이 놀던 애가 맨날 게임만 같이 하다가 어떤 친구가 나 공부해야 돼 집에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뭐라 해요? 니 돌았나? wak하노? 아, 지금 뭐 잘못 먹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극복할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스스로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계속 독려하고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엄마들이 가장 중요하죠. 엄마들 그걸 독려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스승의 날에 그 일교사 갔어요. 스승의 날 때는 왜 선생님 대신에 학부모들이 일교사거든요. 그때 제가 칠판에다가 2시간을 저는 맡았는데 칠판에다가 제가 그 수업할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공부 잘하는 법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실이 우당탕탕탕탕탕 하는 거라.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거 쓰자마자. 근데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스트레스 받아가 아니고요.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 이거 학급 아이의 아빠가 와서 한다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 지 마음 많은 애들끼리 다 짝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랬는데, 제가 칠판에다 우리 애가 이제 그 초등학교 공부를 좀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아이의 아빠가 와서 공부 잘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겠습니다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지시한테 돌아가는 거라. 필기도 꺼내요. 그래 우당탕탕 그때 그 우당탕탕 하면서 돌아가서 필기도구를 꺼낸 아이 중에 철빈이 나왔어요. 얘는 그 학교에 싸움 제일 잘하고 축구 제일 잘해요. 저는 우리 애 학교가 맨날 애들한테 큰 애들한테 맞고 오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내가 학교에 나가서 그 동네 농기들 다 모아놓고 맨날 축구를 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잘하는 애들 있죠. 걔들한테 좀 잘 보여놓으면 우리 애 안 때릴까 싶어가지고. 그 철빈이가 그 축구 제일 잘하고 제일 싸움 잘하는 애인데 우리 애가 한 발이었거든요. 걔가 막 뛰가더니만은 가방에서 필기도구를 적은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알았어요. 아, 진짜 우리가 뭐 어른들이 보기에 진짜 포기하는 것 같은 아이들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구나. 누군가 도와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되죠. 물론 아이들도 이걸 좀 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이제 지금 우리 동영상 찍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혹시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필요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이들도 같이 보면 좋을 수도 있고요. 엄마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합합니다. 또 꼭 이 강의뿐만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대구에서 아이들 이제 하고 하는 강의들 또는 중학교 가서 이제 꼭 이 영역 공부 영역 말고 또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든지 학교 폭력에 시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면 나중에 마치 유튜브에 올라가서 검색하시면 제 강의들 다 올라와요. 이제 어머니도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제가 이제 우리 하나이가 이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건 제가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이의 표면적인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아이의 속은 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무시하고 이런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뭐 공부는 뭐 못해 좋은데 인간은 대락하고 저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공부 가지고 계속 시비가 늘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공부는 도저히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이쯤 되면 뭐랄게요. 공부는 못해도 인간은 돼야지. 그러니까 휴대폰 모여서 얼마나 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비가 돼요. 그렇게 무시하면 못하는 아이들도 속으로는 다 잘하고 싶어 한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줄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해야죠. 1등 안 해도 괜찮다. 성실히 하는 모습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거죠. 학교 생활 왜 중요한가 하면 EBS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오년 박사가 있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고 이렇게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데 이제 조언하고 하는 그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공부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공부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반드시 필요한 성실성 이걸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공부는 성적이 꼭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부라는 것은 또 아이들마다 다 재능이 다르죠. 어떤 아이는 운동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친구를 잘 사귀고 사회관계적 지능이라고 하죠. 사회관계 지능. 이게 필요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예능을 잘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그래요. 재능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은 교실 모아놓고 똑같이 공부를 시키는가 하면 자기만큼만 하면 되고 성실하게 학생이 할 일은 공부잖아요. 엄마들이 할 일이 살림 사는 것인 것처럼 아이들이 할 일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자기 일을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겨나가면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나가는 습관, 훈련 이걸 하는 게 사실은 학교 생활이에요. 어머님도 아이들한테 이런 마음 우리가 꼭 공부를 뭐 1, 2등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아이들이 부담을 덜어줘.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 핵심이 그거예요. 공부를 습관을 잡는데 보통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시간표 짜라 하면 둥그런 이거 그려놓고 뭐 이래가지고 막 엄마 눈치 봐가면서 잠자는 시간 14시간 빼놓고 대본 공부하는 시간도 그려가지고 방학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공부 습관이 안 돼 있거나 공부에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시간 단위로 하라 하면 안 되고 목표 중심으로.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실제로 협상을 이렇게 했어요. 하루에 5문제만 하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3문제만 하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타협해가지고 4문제 했어. 그 잠수내 사이트 안에 유명한 전설이에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문제씩 그냥 그 주말 빼고 하루에 4문제씩 꾸준히 했어요. 물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4문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에게 적절한 좀 머리를 좀 써야 하는 그런 수학 문제를 하루에 4문제씩 합니다. 난이도 좀 있는 거지만 그 아이에게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그 잠수내라는 그 사이트에 계속 글을 써서 올렸어요. 우리 이정수 선생님 동생, 그 두 번째 동생은 그 과정을 잘 알아요. 근데 잠수내에서 대본에서 한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저 거짓말입니다. 저 분명히 숨어서 애 쪼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줍니다. 거기 가면 잠수내 가면 진짜 명문대 출신 엄마들 많거든요. 서울의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가족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국무총리 집안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우리 시골에서 대구로 시골이라 하더라고. 시골에서 하루에 4문제 한다니까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애 공부 습관을 들이려고 아까 말했죠. 싱크비가 요새는 바로 끊고 하루에 4문제씩만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진짜 꾸준하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하루에 4문제씩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5학년 때 문제집 한 권을 끝냈어요. 물론 방학 때는 교과서를 예습하고 문제집 한 권을 딱 끝냈어요. 한 권을 끝내니까 한 10달 걸려요. 10달. 틀린 문제만 딱 체크해놨다가 다시 한 달 동안 틀린 문제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에는 또 틀린 문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딱 1년 걸리니까 한 문제집이 딱 끝나요. 근데 제가 했던 문제집이 유명한 문제 해결 길잡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난이도가 좀 높아서 그렇지. 요즘은 이제 이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초등학교 수학 문제 중에 가장 괜찮은 문제집인데 난이도가 이제 몇 개를 나눠져서 나오죠. 그걸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습관을 잡았어요. 중학교 가서도 똑같이 했어요. 중학교 가서는 A, B, C 난이도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문제집을 했는데 C는 쉬우니까 20문제 B는 어려우니까 5문제 A는 어려우니까 3문제 오늘 C 하는 날이다 그럼 20문제 오늘 B 하는 날이다 5문제 A 하는 날이다 3문제 근데 실제로 3문제를 가지고 2시간 걸렸다고 했어요. 어려운 난이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핵심은 아이들의 성취 수준에 맞게 적절한 문제 교재를 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이라면 택하고 보통 적절한 교재는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아이가 그 한 권을 다 풀었을 때 한 권의 문제를 다 했을 때 정답률이 한 70% 정도 되는 교재. 이게 이제 적절한 교재. 70% 밑으로 내려가면 절망할 거예요. 내 실력이 2밖에 안 되나 50%.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90% 이상 정답이 나온다.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다 아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을 7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먼저예요. 교과서를 공부한 후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 중심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담쌓았다. 공부 완전히 담쌓고 뭐 공부 포기한 놈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한 문제만 해보자. 그것도 가장 쉬운 거 한 문제만 주는 거예요. 이거 실험해보면 아는데 어떤 엄마가 대구에 조암초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거기 조암초등학교에 가서 저를 잡아가지고 연속 4번을 저를 불렀어요. 4주 연속 불러가지고 엄마들한테 공부 방법을 이제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4주 연속 듣는데 어떤 한엄마가 4주 연속 듣고도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점에서 강의한다고 했죠. 서점 강의에 뛰어왔어요. 그래서 서점 강의를 몇 번 듣더니 좀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방학 동안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자료실에 가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모든 강의를 거의 다 mp3와 동영상을 다 올려놨거든요. 이 아줌마 거기 방학 때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한 강의를 다 들었어요. 아이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들었어요. 3년 동안 아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선 자기가 들어, 자기가. 그런 다음에 자기 안에서 뭐가 탁 하나 깨달아질 때, 아, 아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 아이한테 사사건건 잔소리고, 엄마 좀 세거든. 얘는 좀 부드럽고. 그 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너무 세니까, 애가 기가 다 죽은 거야. 자존감이 확 나잖아. 근데 이 엄마가 3년 동안 그거 계속 듣더니, 자기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얘가 수학을 완전히 담쌌는데, 영어는 좀 좋아하는데 수학을 완전히 담쌌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제가 아이한테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하루 한 문제만. 하루 한 문제 하니까 애가 지가 양심이 있지. 아니, 엄마한테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 한 문제 하자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시작했다니까. 그게 원래 3월달이에요. 원래 3월 맞나? 네, 원래 3월 맞지? 원래 3월달에, 그 겨울 방학 동안 자기가 강의를 듣고, 원래 3월부터 하루에 한 문제씩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두세 달 지나니까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두세 문제 하죠. 그리고 완전히 담쌓고 자기는 뭐가 되겠다더라? 뭐 디자이너가 되겠다더라? 뭐 이랬어요. 근데 미대를 가려고 해도 괜찮은 미대, 국민대 미대, 홍대 미대 뭐 이런 데 가려고 하면 그거 좀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지 꿈을 가지고 미대를 가려고 하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은요, 수학 문제집을 옆구리 차고 다녀요. 차고 다니면서 실력은 없으니까 워낙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또 창의적인 지혜를 하는데 그래 하루에 이제 2문제를 하는 거죠. 2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네가 풀 수 있는 문제 2문제 골라서 하는 거야. 전체 문제 중에서. 저는 이 엄마가 진짜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문제집 전체에서 지가 풀 수 있는 걸 2개만 골라서 풀어요. 하루에 2개씩. 예. 그래 2개를 푼 거라. 왜? 문제를 왜 들고 다니는 줄 알아요? 2문제 아는 걸 골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라.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그래 전체를 다 돼가지고 2문제를 풀었어요. 그러고 나면 또 다음날 또 2문제 찾는 거야. 2문제 찾는데 한참 걸려. 근데요,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애가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조금씩. 저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기대가 돼요. 완전히 담쌓았던 애인데, 엄마가 일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씩 하니까 애가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얘를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 안 들이고 영어 학원 안 가고 하는 영어 공부. 이거 소위 말하는 잠수의 영어 공부.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외국 한 번도 안 나가고, 수능 내고 100점 맞았어요. 이게 도서관에 있나 몰라. 잠수는 애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여기 있어요. 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뭐 하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영화, DVD 많이 보여줍니다. 자막 없이. 애들이 재밌어 하는 걸 드셔요. 그러면요, 귀가 뚫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제대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영어 쓰기로 헤어나온 게 이번이 처음인데, 얼마 전에 8월 초에 대만 여행 갔다 오고, 이번에 지금 유럽 여행 가서 있거든요. 9월 2일 날 돌아오는데, 얘가 말하잖아요. 아빠, 내 영어 잘하네. 그러면서. 왜냐면 영어 학원도 한 번도 안 하고 수능은 100점 맞았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가보니까, 외고 출신들, 미국에서 10년 이상 살다 온 애들 득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는 뭐 영어도 알기라.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아빠를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영화 보고, 물론 영화를 좀 봐서 이제 귀가 뚫히면 그 다음 하는 프로그램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귀가 완전히 열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에 가면 금방 적응합니다. 뭐 ESD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바로 소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습관도 잘 안 잡히고 그랬던 애가 어느 날 막 갑자기 무슨 배우 각성해가지고 많은 목표 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목표를, 실천 가능한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걸 하게 하고 우리가 그걸 한 달 기다려줘요. 한번 해보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 문제만 해보자. 그래도 명색이 학생인데 너무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한 문제만 해보자 하면 애들이 양심상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가 불안해가지고 한 문제 더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야 그래도 10문제는 해야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라. 장사 망치죠.
이게 협상의 기술인데,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한 문제만 하자. 전문가 의식을 하는데 한 문제만 하자 하자. 근데 한 문제를 한번 해봐요. 일주일쯤 하면 지가 좀 찔린다니까. 그래도 계속 한 문제 할게요.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그래도 해내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요. 공부는 안 해서 그렇지 조금씩 하면 뭔가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녁 의자에 안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 한 10분이라도 앉아 있으면 뿌듯하다니까. 고등학생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공부 진짜 안 하다가 야자 시간에 고등학교 가면 강제로 야자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막 강제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 2시간도 강제로 앉아서 뭐예요? 감독 선생님들 이러면 억지로 뭐 좀 하죠. 그런 애들이 야자 끝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문을 벗어 나올 때 하늘을 참 쳐다보면서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경험을 하게 해야 되죠. 뿌듯한 경험. 내가 뭘 했다는 경험. 이런 게 생기면 조금씩 자신감 가요. 그러니까 공부 계획이라는 게 뭐 거창하게 하지 말고요. 여기는 뭐 전문가들이 막 아까 입에서도 보면요. 1년 계획, 한 달 계획, 하루 계획 이렇게 자꾸 짜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작은 계획만 짜는 작은 계획. 애가 좋아하는 거죠. 영어를 좋아하는 데는 영어에 관해서 또 수학을 할 만한 수학에 관해서 아니 과목은 마음대로 하되 그렇게 작은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행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계획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기술이고 이래서 특별히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실 이야기예요. 근데 하여튼 애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 엄마가 그 아까 중앙초등학교 그 엄마가 지금 6학년인데 애가요.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들어도 엄마에게 불안감이 가시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애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자꾸 더 이렇게 요구하죠. 근데 그러다 보면 소통이 막히고 특히 중학생들은 이제 다 컸죠. 어떤 애들은 내 인생 하나 삭혔나. 이거 하면 진짜 가슴이 답답하니까. 도시 가면 지방 있는 애들은 밥 못하고 가고요. 가면 진짜 대체 없어요. 갈 게 없어요. 가면 엄마 또 속상하죠. 가면 퇴근은 아빠한테 좀 막 뭘 하죠. 저기 있잖아. 막 하고 막. 가면 있잖아. 갑자기 처음에는 아빠 밥 먹으면서 꾸역꾸역 듣고 있어. 근데 엄마가 계속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빠 이게 임계치가 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밥숟갈 팍 넣고 야 임마 이래가지고 물론 내가 막 패기 시작하죠. 아빠는 진짜 안 그래도 직장 나가 스트레스 이빨 받고 와가지고 막 그런데 엄마가 거기다가 뭐 더 막 우리 엄마는 속상한데 하소연 좀 아빠 좀 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빠도 그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럼 애플로 내가 또 지어 박아요. 요즘 젊은 아빠들 막 경상도 아빠들 또 보통 성질이 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 악화되는 거예요. 그 아빠들한테 막 하소연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정말 아이에게 무슨 위험한 일이 학교 폭력이 시달린다 이런 거. 애가 뭐 우울증이다 이런 건 이제 아빠하고 상의해야죠. 큰 문제야. 그런데 자질구레한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걔 아이의 부정적인 것을 아빠한테 전달하면 아빠 진짜 속상하죠.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는 이제 그 수고에다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죠. 아빠는 쉬는 게 뭐예요? 리모컨 들고 텔레비 보는 거고요. 근데 거기다가 애 애미긴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 이제 집안 분위기 우울해지고 그렇거든요. 엄마들 지혜롭게 잘하셔야 돼요. 뭐 노트 정리한다 뭐 이런 건 이제 뭐 이렇게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인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 수업의 내용이 아이들이 잘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시험 시기가 되면 평가하잖아요. 여기도 중간고사 이런 거 있어요. 있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 그 공부 순서 학교에서 배운 공부 순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라. 근데 모니터는 왜 안 보지? 밝았어요. 안 보이는데요. 우선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책을 교과서를 오늘 배운 범위를 여러 번 읽어야 되죠. 여러 번 읽으면요 조금씩 더 알게 돼요. 대부분 애들은 한 번 읽으면 다 안다 해. 왜냐면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한글로 쓰여 있는 걸 읽을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하는 이제 강사 연수를 갔는데 대학 교수들 불러가지고 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재를 제가 평소에 무시했거든요. 여기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실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뭐 이론적인 이야기만 막 하고 그 교재를 무시했어요. 근데 이번에 대학 교수들이 와서 막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듣고 자기들이 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 썼다는 생각이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제 눈에 들어온 게 더 많아져. 아이들 공부도 똑같아요. 우선 교과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소리 내서 읽거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최소 3번 이상 읽어야 해요. 네. 이러면 3번 이상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단원에 딸린 문제를 풀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도시에서는 보통 문제집을 이렇게 난이도 순서대로 몇 번 풀줘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려고 등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등수 경쟁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죠. 22명이라도 22명. 그것도 1, 2, 3학년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진짜 좋은 조건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고. 엄마들 시험 치고 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받아요. 아니, 실제로 도시에서는 엄마들 중간고사 치고 나잖아요. 다리 풀린다니까? 우리가 잘 받아왔어. 니 몇 개 틀리노 하니까. 3개 틀렸대. 와, 잘했네. 하고, 다른 집에 전화했어요. 너가 뭐 해야 되노 하니까. 1개 틀렸대. 그래 하면서 목소리 관리하면서 전화를 겨우 끊은 다음에 다리가 스르르 풀려서 침대에 쓰러져요. 하도 비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데 가장 경계하는 게 비교죠. 그것도 옆집 아이하고의 비교. 여기서는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건 공부 잘하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 누가 제일 잘 걸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걸려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제일 정신병 많이 불안정해요. 왠 줄 알아요? 다음 시험에서 또 1등 해야 되는데, 전교 2등, 3등 하는 기집애들이 계속 충격해오죠. 서울대학교 가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1년 내에 정신과 상담을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중앙에 자연이라는 연구실에 그 1년에 4명이 빠져주는데, 주로 우울증 이런 게 많이 걸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성적 때문에 뭐 비관해서 아파트에 뛰내렸다. 이런 애들 보면 다 전교권이에요. 아니, 공부를 뭐 300명 중에 250 당한 애가 성적 때문에 비관하는 게 있어요. 성적에 대해서 해방되는 애들이죠. 그래도 아주 밝아요, 오히려. 근데 등수 막 이렇게 집착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는 절대로 상대방과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뭐 여러 가지 조건과 이게 맞아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같은 학년이라는 거 말고는 다른 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 아빠 다르죠. 집안 환경 다르죠. 유전자 다르죠. 그 집안의 문화 하나 뭐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한 시험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소위 음치나라는 말이 생겨났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엄마 친구하더니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전교 1등을 해도요, 엄마 친구하들은 전교 1등만 하는 게 아니라 토플도 뭐 110점 이상 받고 뭐도 뭐 하고 이렇게. 실제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좀 제법 한 편인데도 이 공부의 세계는요, 아무리 해도 만족해요. 전교 1등을 하잖아요. 서울대학을 가야 돼요. 서울대 경영대학, 법대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서울대 경영대학을 목표했거든요. 서울대 경영대학이 정원이 120명이에요. 그 중에서 정시로 수능으로 뽑는 애가 50명, 52명이에요. 서울대 경영대학의 정원이 52명. 그러면 수능을 쳐가지고 60만 명 중에, 문과 40만 명 중에 몇 등을 해요? 몇 퍼센트 해요? 전국에 고등학교가 약 2,000개 있어요, 2,000개. 일반계, 뭐, 외고 다 합쳐가지고 약 2,000개. 전교 1등이 몇 명이에요? 2,000명. 4,000명, 4,000명. 문과에도 있고, 이과에도 있고. 전교 1등이 4,000명이에요. 서울대 정원은 3,000명 정도 돼요. 2,900명 뽑거든요. 거기다가 또 경영대학을 가려면 52명. 물론 경영대학 갈 만한 성적 되는 애들이 다른 데도 가겠죠. 사회대도 가고, 인문대도 가고, 조금 분산되긴 할 거예요. 그래도 52명 뽑으면 한 전국에서 200등 안에 들어야죠.
그렇죠? 전교 1등이, 문과 전교 1등이 전국 2,000명입니다. 그럼 전교 1등 하면 내가 안심이 되게 해야 돼. 고등학교 때 내가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하고 있어요. 안심이 되게 해야 돼. 안 돼요. 진짜 불안해요. 그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이거. 실제로 우리 아이는 잘 나갈 때 전국 5등도 했어요. 전국 5등. 근데도 불안해요. 안 신기해. 우리 실제 수능에서 우리가 전국 200등 했다니까. 고3 때는 전국에서 한 500등 했어. 500등 할 때는 우리 집 기분이 어떻게요? 수능 치고 와서 집에 딱 오자마자 채점을 했어요. 성적이 딱 나오잖아요.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요? 싸했어요. 컴퓨터 앞에 가가지고 채점하고 난 아이의 표정을 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분위기 싸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의 스승에서 배운 건데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합니다. 비교는요, 그죠? 여러 조건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이 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무게와 길이를 비교할 수 없죠. 그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니까. 평면과 입체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남의 집 아이하고 우리 애를 비교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비교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라는 조건,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봐요. 그러면요, 항상 기특해. 자,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지금 유럽 같죠. 유럽. 지 혼자서 계획 다 짜가지고 우리 어릴 때 어떤 줄 알아요? 제가 제일 어릴 때 애 훈련시킨다고 슈퍼마켓에 신분을 걸었죠. 돈 주어주고 아빠 담배 한 갑 사온다고 지금은 담배 끊었습니다. 담배 한 갑 사온다고 슈퍼마켓 보내니까 한 50m, 우리 집에서 50m쯤 가면 슈퍼마켓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간 줄 알아요? 3살짜리가 스파이더맨처럼 소방도로에 양쪽에 지금 차들이 주차해있고 또 이렇게 한 대씩 차가 가끔 가고 이러니까 애가 조심한다고. 50m를 가는데 길가에 있는 집들 있죠. 차가 서 있고 차와 담벼락 사이에 거기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스파이더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가가지고 50m를 가가지고 담배 한 갑 사오는데 30분. 근데 지금 봐요. 애가 자라가지고 비행기도 혼자 타고 너무 기특하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항상 고마워. 아이고 초등학교 때는요 양치 하락하면 있잖아요. 양치는 하기 싫지. 아빠가 양치 하락하지. 아빠 무섭지. 이러니까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전동 칫솔 스위치만 누르는 거야. 이 칫솔 돌아가는 소리 나요. 근데 이 느낌 이상하니까 맡아보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 가는 놈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목욕탕 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양치만 하는 게 아니고 오만 거 다 씻고 막 머리에 뭐 바르고 심지어는 뭐 하는 줄 알아요? 가위를 집안이 사용하는 이발 가위가 있어. 이장원이 자르고 난 다음에도 그걸 보면서 시약이라 해요. 시약이 나가. 그리고 보면요 그 세면대 밑에 요만한 머리카락이 쫙 떨어져있어. 난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내가 면도한 자국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지 머리카락에 길이 맞춘다. 그러니까 지 단돌이 다 지가 하게 됐죠. 알아서 툭툭툭툭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과정이니까 어쩌면 애들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어요. 중학교 시기 가장 불안정한 시기죠. 뭐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확립해 나가는 시기, 자기 정체성 확립 시기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최어른이 된 건 아니니까 의무주춤한 시대고, 또 성적 호르몬이 분비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왠지 막 잠은 쏟아지고 한가 동안 애들 막 쓰러져 자고 막 이래요. 끝없이 자죠. 그때 이제 재워주면 키가 크는데 하고 가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하고 가서 불안한 잠자면서 엎어지고 막 이러죠.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근데 남자애들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 엄청 자요. 이 자면서 키가 자라는 시기인데 엄마들은 이게 긴장이 풀렸네, 뭐 정신을 못 차리네, 막 패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번에 세수하고 오락해가 하고 숙제 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애들 죽을 맛이죠. 이 시기에는 모든 거 다 끊고 확 푹 재워야 돼. 아니, 다 그렇게 해요. 우리 애도 진짜 많이 잤어. 저희는 안 돼요.
아니에요.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것도 잠자는 것도 안 하죠. 그리고 또 이 시기가 되면 친구가 가장 중요해져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아빠 말 안 듣고요. 친구 말 듣고요. 실제로 자기 고민을 누구하고 가장 많이 상담하는가를 조사해보면요. 약 45%가 1순위가 친구예요. 정말 자기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한테 먼저 상담하는 친구. 그러니까 얼마들이 막 겁도 없이 막 아파트에 뛰내는 거야. 부모가 자기를 정말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그럴 텐데, 배우 가면 그런 일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정해주자. 그리고 이것만 하락하면 애들이 뭔가 희망이 생겨요. 근데 애들도 막연해. 엄마가 하락하긴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이걸 모르죠. 그래서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처럼 하면 되고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되고 이런 애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몇 달 한번 해봐요. 하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엄마도 뭐랄까 물미가 트이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저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뭔가 딱 깨달아져요. 포착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해왔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기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구체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죠. 혹시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테니까 우리 카페 들어가서 그 mp3나 동영상 이런 거 보시든지 했습니다. 잠 이야기 해주 잠. 잘 때는 편한 데서 푹 자게 한다고 써놨죠. 중학교 시절에 제일 화두가 잠이에요. 엄마들이 이걸 모르는 걸 아이들 성장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잠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디 아프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런데 그렇지 않고 이 호르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속 잠이 쏟아지고 막 그렇죠. 그때 푹 재우고 공부 계획을 푹 줄이고 이래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이제 공부와 좀 멀어지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면 애들이 이제 어려움이 겪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는 방학 때나 이럴 때 아이들이 동기를 이렇게 자극받을 수 있도록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친척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대학생이다 아니면 뭐 이렇게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분들 방문해 본다. 학원 같은 데서는 괜찮은 학원들은 방학 때 버스 대절해 가지고 대학 순례 같은 거예요. 캠퍼스 방문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그 캠퍼스에서 그 고장 출신 대학생들이 나와서 막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여기 서울대학을 방문한다 하면 선상군에서 선상군 출신 서울대학생하고 연계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캠퍼스를 안내한다고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런 걸 하면서 애들이 교육학에서 이걸 뭐 롤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모델링이다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 자기 앞에 본이 되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게 눈에 보이면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표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정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 찾아보는 거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연배과 사례는 잘 모르니까 여기 우리 학교에서도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 학교에서 알아보고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7월달에 애들 막 여행 갔다고 말하고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캠퍼스 투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뭐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함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 아이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제가 너무 이렇게 이 시골 학교 처음 와가지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뭐 평소 일상은 어떤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PC방은 있는지 뭐 PC방 없죠. 애들 막 버스 타고 저 읍내 PC방 나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말에. PC방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방금 목표를 정했죠. 그리고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조금씩 뭐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까 저 제일 표지에도 애들 사진 일부러 올려놨는 거예요. 영어 듣기 하는 거. 조금이라도 어머니들하고 좀 친근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뭐 괜찮아. 저기 위에는 7월달에 뭐 외부 강사 한번 오셨다 해가지고.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고요. 이제 이 아이가 장기적으로 지가 되고 싶은 목표 또는 지나가고 싶은 학교가 생기고 또 일상적으로 이제 지가 하루 중에서 얼마나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겨서 조금 하다 보면 그게 선순환이 시작돼요. 눈덩이 굴러가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들이 애 기죽이는 잔소리 안 하고 애들한테 쉽지 않겠지만 항상 긍정적인 이런 격려를 해야 돼요. 장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지금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칭찬할 건 투성이에요. 엄마는 근데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전부 이제 객관화 시켜가지고 그죠? 뭐 공부 잘하는 애들과 우리 애 아니면 도시 애들과 우리 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죽으면 아무도 하기 싫어요. 저도 가끔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들어가는 날은 가끔 설거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설거지 하려고 내가 고모장갑 끼려고 하는데 여보 설거지 좀 해. 그래서 택택 너는 설거지도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어떤지 알아요? 기분이? 끼던 고무장갑 확 팽에 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이들을 훨씬 돕는 거예요. 우리는 잔소리를 하면 아이들 변하는 거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잔소리는 아무리 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반대로 진정성을 가진 격려. 칭찬도요, 막 입에 발린 칭찬하면 안 되고요. 그 립 서비스에 금방 알아요. 그런 먹으면 와이프는 좀 있으면 또 생각할 거면서.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우러나는 격려.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어린 시절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전부 자랐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이 좋고 장정처럼 자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비교해보면 칭찬할 거리들이 많이 생겨요. 학교 가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칭찬할 거리죠.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들. 어느 날 아이가요, 도시 아이들 중에 제가 상담한 애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중학교까지 막 입에 아무 뭐 될 거 없는 애 전교 1등 하고 있던 애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를 딱 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현관에서 쓰러지면서 학교 안 가요. 못 가겠대. 그리고 이 엄마가 막 울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하고 막. 그죠? 이랬다가 그 아이가 결국은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계속 밀어붙이면 학교 가는 길에 어느 아파트 올라가서 뛰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래서 제가 애부터 살립시다. 학교 가야 됩니까? 나도 검정고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결국 자퇴시켰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왜 그때 학교 안 가르쳤는지 몰라. 저는 알아요. 심리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워낙 뭐 이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니까 자기라도 엄마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애가 자라면서 사춘기 시절에 있는 스트레스들을 발산을 못하는 거고 내면화돼요. 정신적 현상들이 내면화되는 경우가 있고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밖으로 표출되면 품행장애라고 불러요. 때리고 뭐 사고치고 이런 게 품행장애, 이게 외면화되는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더 위험해요. 우울증 걸리고요. 자기 주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자살도 하고. 얘가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인데 그 중요한 시기를 스트레스를 발산을 못하고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자기 안에서 폭발한 거죠. 자기도 이유도 모르겠는데 학교를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퇴를 시켰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하고 엄마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변호하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건강해지니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흘러가겠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는 여기서 제일 알아주는 자유로운 사립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하면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좋아져요. 그리고 안에서 어찌 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나에게 뭐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이렇게. 내게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작지만 한 걸음씩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거창하게 무슨 굉장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 작지만 한 걸음씩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오늘 우리 학교 교훈처럼 알면 행하고 모르면 배우고 알면 행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생깁니다. 저도요 자녀교육 강의를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어떤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책을 읽기로 했거든요. 책 사고 이랬어요. 그 서점을 쭉 다니는데 10년쯤 지나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그 책방 주인이 저보고 책방 선생님들 대상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우리 이제 10년 동안 지켜봤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선생님들 자녀교육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알았겠어요? 조금 이제 잠수내 하고 있을 때니까 잠수내에서 좀 줘 듣는 거 있고요. 내가 제 아이 키운 경험 아주 천박한 경험 조금 있고 이랬어요. 근데 그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처음 제 강의 들은 12명의 엄마가 왔어요.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거라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쌓이죠. 노하우가 쌓이고요.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상담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되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 좀 출연하라. 그리고 제가 옛날에 그 대구 KBS에 토요일날 아침마당 하는 거 알아요? 아침마당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제가 나갔다니까. 잠깐 나가는 게 아니고요. 패널로. 그 사회자하고 같이 대화하는 좋은 아빠, 소문나. 그러니까 하다 보면 조금씩 노하우가 생깁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자녀교육 전문가를 가죠. 저 무슨 자녀교육에 관한 무슨 전공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실전적으로 애 20년 동안 키워온 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머니들 만나고 상담하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겠죠. 근데 학위를 바꾸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교육청에서 하는 그 강사 연수를 갔는데 우리 반에 19명이 같이 연수를 갔어요. 그 19명 중에 5명이 교장선생님, 퇴직 교장선생님. 2명이 교수. 나머지는, 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현재 박사과정에 있는 분. 저는 마음은 저는 대학도 정치학 전공이에요, 정치학. 그리고 맨날 대구하고 있어요, 대학 다니고. 근데도 이런 저 같은 문외한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뭐가 감이 잡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걸음씩. 그러니까 어머니도 처음 할 때 아이들이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하면서 그걸 이제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잘한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 한 문제 하는 것이 한 달쯤 지나면 제 경우는 대부분 아이들이 좀 더 하락해요. 지가 양심이 있지, 인간인데. 그러니까 들은 거 있고, 그러니까 지가 미안해서 하작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말려야 돼, 처음에. 에이, 뭘 또 하시라. 뭐 하작한다고 그래 하면서 뭐 들리면 안 되고요. 에이, 힘들 텐데. 이렇게 슬슬 이렇게 하다 보면 애한테도 뭐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공부 습관이 잡힌 거예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도시아들 열심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때가 진짜 승부 시점. 소위 마라톤으로 말하면 스퍼트지죠. 마라톤은 42.19km 달리는데, 그 42.19km인데, 처음부터 미친놈처럼 달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다 탈락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선두로 안 나가고요. 딱 저들끼리 우승 후보들 있잖아요. 마라톤 중요한 거 잘 봐요. 제일 앞에 안 나간다니까? 제일 앞보다 한 두세 점 뒤에 그룹에서 딱 섞여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뛰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초보들이 아니면 페이스메이커들이 막 앞서 달리기 시작해요. 도시에 가보면요, 아까 말한 그 초등학교 여학생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키도 크고, 이쁘고, 발표도 잘하고. 얘는 초등학교 때 막 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와, 잘 우승할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가서 15km 주심 가면 안 보여요, 화면에. 이런 마라토너들 보고 뭐라 불러요? 원래 1월달에 영화를 개봉해요. 영화 제목 몰라요? 흥행을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하죠. 상대방 나라의 우승 후보 선수들 교란시키려고 나가는 선수도 있어요. 그게 페이스메이커라죠. 원래 황영조도 페이스메이커 출신이에요. 우리가 국가대표 올림픽 나가면 마라톤도 보통 3명 나가요, 국가대표. 우승 후보 하나, 페이스메이커 하나, 신인 유망주 하나, 이렇게.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우승 후보들 교란시키고 그걸 뜨고 있어요. 그 대부분 먼저 치고 나가는 애들은 페이스메이커라고 생각하십니다. 정작 우승하는 마라토너들은 35km 지점쯤부터 전력 질주. 적어도 제가 우리가 뭐 전 인생을 보지 말고 그냥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우리 아이들 자녀교육에서 35km 지점은 고2 겨울방. 그때부터 제대로 1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 좀 담사한 애들은 고3, 3을 돼야 정신 차리고. 고3, 3을 되면 교실에 막 긴장감이 감도고. 그러니까 지금 막 도예제들 막 미친 듯이 달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미친 듯이 달린다면 저는 탈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반에서 3, 4등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면접 학부모들 상담을 해요. 1학년 때 사립학교 쭉 별라. 2월달에 벌써 불러. 2월달에 딱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제가 상담하면서 학생생활 기록 중학교 때 올라온 걸 우리 애가 꺼내가지고 자기가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명예기는 6.xx%로 졸업했네. 100명이라면 6.xx%. 35명쯤 되는 학급의 3, 4등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몹시 기분 나쁘더라고. 기분 나빴어.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내신 성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장기적으로 국영수 성적을 이렇게 실력을 높여놓는 것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완주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대충 했거든요. 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여학생들과 같이 공부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남자니까 이놈의 가시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니까 수행평가에서 다 밀리네. 필기시험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데 수행평가 이런 데서 뭐 여학생들 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전교 7등 뭐 이렇게 하더라고. 300명 중. 그냥 H 앞으로 하면서 놀아라. 그러니까 전교 50몇 등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반에서 한 3, 4등. 근데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했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장기적으로 못 키워서 중학교 때 이 성적은 6.xx% 밖에 안 되지만 1년만 이 아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담임선생님 받았어요. 진짜 이게 싫어요. 선생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말이죠. 근데 진짜로요.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애는 늘 자기 페이스대로 그냥 뛰고 있어요.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했어요. 근데 주변의 애들이 자꾸 탈락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 애 성적이 어떻게 돼요? 자꾸 올라갑니다. 신기하죠? 우리 애가 수능 모의고사를 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모의고사에서 610명 중에 4등을 했어요. 입학 수능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탈락해가지고 1학년 말 마지막 교육청 모의고사를 딱 치니까 610명 중에 1등을 했네.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한테 전화가 딱 바로 오더라고. 어떤 엄마 줄 알아요? 3월 모의고사 1등 하는 거야. 나머지 다 무시하다가 우리 애가 딱 1등 하니까 식사 한번 합시다. 전화가 와요. 우리 와이프하고 식사하자는지. 근데 우리 집에 교육 담당은 전대역 하니까. 외간 남자하고 식사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화 끊더라고. 그 아이가 이과 가서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저 울산대에 들어갔어요. 울산대에 우리나라에서 5대 메이저가 돼요. 그 아이도 잘했죠.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먼저 달린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대부분 제자리 공부하거나 처지거나 이래요.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큰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상대 성적이 석차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첫 모의고사에서는 전국 0.02%. 뭐 하여튼 가만히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기 페이스도 꾸준히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좌절하고 탈락하고 고3 때 긴장 때문에 그걸 슬럼프를 못 이기기도 하고요.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아이들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그게 아니어서 이제 제가 주로 공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제 대구에서 하는 제 다른 강의들을 좀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격별 뭐 공부하고 이런 건데 나중에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지금 시간 많이 됐죠? 아직 25분, 20분. 어머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이 무울중학교 사정이나 우리 아이들의 이 형편인 걸 잘 모르니까 혹시 궁금하신 걸 제가 직접적으로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거라면 아까 저는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예. 아까 선생님 그 자녀 공부했을 때 유치원생으로 공부하다가 그만 두고 이제 뭐 단순에 앞에 하면서 공부하셨다 하셨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유치원생으로 몇 년을 지금 공부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실점을 너무 많이 내고 한번 쌤한테 호되게 혼나고 난 다음에 끊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공부 방법이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중인데 어떻게 애들을 공부시키셨는지 그리고 좀 궁금하거든요. 몇 학년?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2학년이라면 네. 위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위에는 여자입니다. 여자고 밑에는 아들. 남자고. 윤생연을 계속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제 재밌게 시작하죠. 파닉스부터 시작하면. 근데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외워야 돼요. 부담이 오는 부담. 이게 학습이라고 하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학습 부담이 오면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좋은 성과도 안 나오거든요. 언어는 어떻게 하면 습득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말을 배울 때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눕혀놓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뭘 계속 듣기 시작해요. 연속극 소리,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 지나가는 배추장사 확성기 소리 뭐 이런 걸 계속 듣죠. 이것이 어느 날 딱 차면 이걸 임계량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2000시간이에요. 한 인간이 한 언어를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2000시간이에요. 이게 딱 차면 어느 날부터 엄마 이런 비슷한 말을 말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도 이렇게 습득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을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제 학습지 하게 되면 처음엔 좀 재밌지만 결국엔 나중에 다 학습지도 튼튼도 그렇고 다 뭐 하게 해요. 영어 동화책 읽으라 하고 영화 많이 봐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만약 그런 거에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면 학습지는 안 해도 돼요. 충분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잖아요.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애들 이제 듣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하루치였으면 듣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영화 동화 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루에 뭐 한 30분 그렇게 하고요. 리틀박스 이런 거 해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매달 세배를 주고 예, 리틀박스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그것도 불충분하죠. 제가 이제 그 애들이 듣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 일단 그 충분한 듣기가 필요하죠. 하루에 영화 한 편 정도?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말할 때 하루에 3시간씩, 우리 잠수내에서는 하루에 3시간씩 영어에 노출시키면 2년 정도 들으면 2000시간이 돼요. 영화도 한번 시도해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재밌는 영화를 봐야 되죠.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예를 들면 애들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보여준다. 이러면 안 보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으면 그 또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송이 있어요. 영어 방송 이런 거. 영어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기 잠수내 책 있다 했죠. 잠수내 책 뒤에 보면 부록에 그런 방송들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 DVD를 애들이 그 사춘기 아이들의 하이틴물이라든지 이런 거 재밌는 걸 보게 하면 당연히 보죠. 그런 걸 아마 지금까지 뭘 해왔기 때문에 한 6개월만 제대로 봐도 애가 귀가 다 뚫혀요. 귀가 다 뚫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영어 공부하는 거 쉬워요. 귀가 다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읽기를 해도 자연스러울 거예요. 영어 동화책 읽기 뭐만으로 부족한. 주문을 하나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럼 돈 안 들여도 되고요. 영자지를 받아보고 이 말이잖아요. 영자지도 좋고 가능하면 영어 동화책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구입해서 대고 나가는 길에 구입하느냐 인터넷에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영어 동화책 읽기, 그리고 가장 초보적으로 영어 동화책, 물론 학교 영어를 성실히 잘한다는 게 전제하에서 영어 동화책 하루에 한 쪽씩 뺏겨 쓰기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거 하다 보면 이제 저절로 영어 실력이 늘죠. 그리고 문법이 필요하면 또 뭐 문법만 따로 다루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잠수의 영어 문법이라는 책. 혹시 없으면 학교에 요청해가지고 이게 돈 안 들이고 하면 자기 주도적 영어 문법이에요. 그래 그런 책 있으면 그 뒤에 자료, 부록 이게 다 있거든요. 영화를 구하기 힘들다. 저기 제일 마지막에 다음 카페 네트 때로 와보시고 있죠. 저기 이제 제 강의들 엄마들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저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저분이 운영하는 카페인데 저기 자료실에 오시면 영화가 한 1000편 정도 올려놨어요. 불법이지만 그 이제 외국 영화들이죠. 여기 저작권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외국에서 우리한테 뭐 저작권 요구할 건 아니니까 주요 방송에서 나온 거라든지 우리 초등학생부터 아이들이 영어를 들을 만한 영화도 DVD라고 하죠. 그걸 약 1테라 정도를 우리 이 카페에 물려놨어요.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받으셔도 되죠. 혹시 초등학생 동생들이 있는 아이들은 오셔서 다운받으시면 그걸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나이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래가지고 귀가 뚫린 다음에 영어 걱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학원 다니면서 계속 외워야 되고, 외워도 뭐 외운 것 같지 않고, 또 통문장 외워야 되고, 뭐 있잖아요. 뭐 하여튼 고생해요. 학습하는 거죠. 학습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단 영어는 언어니까 습득해야 돼요. 거기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래서 왜 유학 보내잖아요. 유학. 대치동에서 5학년만 되면 왜 2년 동안 보낸 줄 알아요? 많이 노출되면 영어는 끝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위험하잖아요. 기러기 가지고 문제. 외국의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서 적응하는 문제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이제 좀 유학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요즘 인터넷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수내 저기서 모여가지고 그런 방식 DVD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DVD가 없어가지고 비디오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DVD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자막 없는 DVD를 구해가지고 우리 카페 다 있어요. 저 지금 찍는 저 뒤에 찍는 아줌마 딸이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딸도 그렇게 해요. 이 드라마 같은 거, 시트콤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죠. 하이틴 시트콤 이런 거. 요즘 불법 다운로드 많이 일일이 찾아내려고 하면 귀찮기 때문에 우리 카페 자료실 오시면 쉽게 받아요. 있는데요. 저도 이제 우리 첫째딸을 키우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가 한이 오냐면은 이 애가 하루에 3시간 영화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재미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냥 매일 3시간 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매일 3시간 보면 몇 학년?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던가 제가 이제 영화를 안 받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이미 대학교 됐는데 작은 딸이 또 이제 중학교 6학년이거든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6학년인데 저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책 읽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큰 딸 시켜보니까 하루가 있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매일 영화를 보야 되는데 그 감독관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토렌트 사이트에 가면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아들이 더 잘 알아요. 공짜로 받는 거 물어보면 다 합니다. 정 안 되면 제가 알고. 우리 아들도 맨날 믿어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주 집중도 많이 없었냐. 정리해 갔습니다. 정리해 갔습니다. 이게 이제 화면이 작구나.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이 잠수의 영어법의 이제 가장 시작인 적응 과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어를 하루에 3시간을 노출시킨다는 말은 영화만 가지고 하루에 3시간 한다는 말이 없어요. 일단 영화를 하면 뭐 1시간 반 돼요. 보통 러닝타임 90분이라고 보고 1시간 반이죠. 1시간 반을 본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짜투리 시간.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본 영화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를 소리를 녹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밥 먹을 때 틀어놓는다든지 식탁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흘려듣기라고 하죠. 이거 3시간 노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6개월 동안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녹음을 떠가지고요, 여행 다니면서도 그거 듣고 밥 먹을 때도 그거 듣고, 밥 먹을 때 학교 가기 전에 뭐 일나서부터 집안에 영어가 돌아다니죠. 그때 학교 갈 때까지 한 30분 건지잖아요. 그러면 영화 1시간 30분에 아침에 밥 먹는 시간 30분, 2시간 했죠. 잠순에 어떤 별난 집은 화장실 딱 스위치를 딱 올리면 화장실 안에서 영어 소리가 나옵니다. 10,000원만 주면 전업사 아저씨 해줘요. 그 카세트 있잖아요. 낡은 카세트 좀 낡은 거 화장실에 집어넣어놓고 거기에 영어 테이프 하나 꽂아놓고 그걸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로 연결하면, 전업사 아저씨가 스위치로 연결하면 스위치 화장실 불 딱 켜면 안에서 영어 소리가 튀어. 그러면 애들이 뭐 그거 들어가가지고 뭐 스마트폰하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 찌라를 하더라도 영어는 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이 이제 확보되기 때문에 3시간 됩니다. 영화 한번 봐가지고 3시간 하면 지겨워서 못해요. 근데 좀 해보니까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영화 듣기나 흘려듣기 이런 걸 해보니까는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지 굉장히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데 흘려듣기 핵심이 뭔가 하면 강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애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구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남자애들 같으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9학년 남자애다. 그럼 나 홀로 집에. 이런 거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내용을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영화를 골라요. 안 그러면 지겨워서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데다가 지겹기까지 하죠. 근데 화면 보고도 낄낄거리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남자애가 나홀로 집을 보다가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나홀로 집 주인공이 꼬마잖아요. 그 악당들이 경찰에 잡혀가요, 마지막에. 1편인가 2편인가. 그러면서 그 잡혀가는 악당이 꼬마가 잡혀가는 악당을 보고 막 비웃으면서 뭐라 영어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집 엄마가 애를 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가 그걸 무슨 말인데 하니까 이 개새끼가 꽃이다. 그러니까 지대로 알아듣는 거지. 화면만 보고. 뭐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보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걸 잘 고르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다. 그러면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프린세스 다이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지금 다 제목이 다 생각나지 않지만 그 또래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영어 미국 방송도 있어요. 그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의 강박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고요. 3시간 아니라도 돼요. 영화 한 편 뭐 많은 날도 있고. 그죠? 근데 짜투리 시간까지 다 합해서 가능하면 3시간 집중하면 한 2년 정도 하면 기억밖에 못 듭니다. 큰 딸은 지금 큰 딸이 어떻게 했냐면요. 영화를 갖다가 끊어갖고 있잖아. 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영화인데 끊어갖고 딱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해주고 이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이는 거 하지 말고요. 돈 들이는 건 아닌데 끊어주고 하면 돈 받겠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해서 추천기 멤버라서 이제 돈을 조금 내긴 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보니까 영어를 하는데 딱 끊어주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래야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더라? 그게 무슨 무비 잉글리시인가? 무비 잉글리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여기 계시던 영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여기 계시던 영어 선생님 추천 딱 하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근데 보니까 이렇게 영화를 나인즈에서 주시는데 딱 끊어갖고 있잖아요. 딱 그런 해주는데 처음 들으니까 그게 막 들어오면 그런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서 귀에 들어오면 참 고맙긴 한데 언어가 뭐 몇 번 처음 듣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문제예요. 이 그래프 하나 이 그래프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언어에 한 언어에 노출되는 입력량, 노출되는 양을 말하거든요. 처음에 어느 정도 노출될 때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 인계량을 딱 차면 2000시간을 지나면 비약적으로 이렇게 표현 능력이 항상 이쪽 그래프, 이거 Y축입니다. Y축은 표현 능력, X축은 입력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기간을 학자들이 침묵 기간 이렇게 부르거든요. 2000시간 될 때까지는 아무리 들어도 별 반응이 없고, 근데 2000시간 지나면서 뭔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항상 보시고 처음 이렇게 뭐 든다고 금방금방 알아들으면 고맙긴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노출해요.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서 뭐 번역이든지 해석이든지 아무 필요 없고요. 가능하면 자막도 보지 마요. 아까 거기 저희 학교 사진 나왔을 때 위에 사진이 그 포슨 유니버시티 그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미국 갈 때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 하나를 가지고 거의 외울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뭐 A라는 사람은 자기는 B 역할을 하면서 말하고 그렇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한 편을 다 보고 세 편 보니까 미국 가서 뭐 거의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문제거든요. 그 잠수단에 가면요 이런 방식에서 영어는 진짜 나고 기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권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의 영어 경시 대회가 대원의 영어 경시도 있어요. 영어를 IET라고. 그 IET 대상 뭐 이런 거 다 휩쓸어요 잠수단에. 그러니까 이거 뭐 영어는 뭐 이미 검증됐기 때문에 뭐 이선이 필요 없어요. 많이 노출하면 잘하게 돼요. 그 방금 말씀하신 한 번씩 중간에 검증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빛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잠수내 초기에 솔빛 엄마라는 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방식을 우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잠수님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독립해 나가지고 책도 따로 내고 했거든요. 이 솔빛 엄마가 말하기를 매운탕 끓일 때 절대로 뚜껑을 열지 말라.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죠?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지금 침묵 기간 동안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뚜껑 열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확인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면 타버린다. 얼마나 하는지 또 확인하자 써봐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학습하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학습지들은 윤생이나 튼튼 영어나 대부분의 학원들은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습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 학습이에요. 학습하게 되면 부담이 오고 외워야 되고 이렇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쌤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 하루에 한 문제를 풀리라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학습 맞춰서 그 문제를 풀리는데 쌤께서 공부시키실 때는 그럼 제일 부족한 과목부터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전 과목을 다 그렇게 한 문제를 풀리라 하루에 한 번씩 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이제 수학을 그렇게 해요. 수학 공부 습관을 잡기 위해서 공부 습관을 잡기에 가장 좋은 게 수학이거든요. 그 딱 결과가 딱 드러나고 또 우리가 채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에 그 공부하기가 습관을 잡기 가장 좋은 게 수학이에요. 영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노출하면 되니까 그리고 영어는 이제 영화 보면서 뭐 뒹굴어도 되고요. 이거 흘려듣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 영화 보면서 막 집중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재밌으면 지가 집중하게 되고요. 재미없으면 딴짓하면서 소리가 하여튼 지 귀를 스쳐 지나다니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은 그렇지 않죠. 국어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국어를 잘하려고 하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좋아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성적 올리는 기술이 있지만 그건 다 기술이고요. 근본적으로 그 기술은 그 아이의 독서량의 바탕 하에서 그 기술들이 발휘되는 거예요. 주제를 찾는다, 뭐 한다, 중심 문장을 뭐 파악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건 독서량만큼이니까 아이들 가능하면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요. 그건 수학은 방금처럼 그렇게. 아니요, 그러면 그 수학을 문제를 풀어서 이게 답지 체크를 그럼 본인이 하나요? 아니면 뭐 부모들이 옆에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 제가 했어요. 중학교 때까지? 네. 처음엔 채점 해보니까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바로 차고 집어갔어요. 네 문제 중에 2문제 좀 틀리면 기분이 확 나쁘고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그 애한테 미안하죠. 할 짓이 아니잖아요. 또 막 미안하다 하고 이제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고 또 반복하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애 자고 나서 채점했어요.
네 문제를 하는데 자고나고 채점인데 어느 날 네 문제 다 틀리는 거라. 어떻게 할게요? 장원동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해가지고 오답 처리하겠거든요. 그것도 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제가 쳐들어가지고 애 없을 때 채점했어요. 그래가지고 애 만나는 기간이 한 6시간, 7시간 후에 이제 만나게 되면 좀 이렇게 속상한 게 삭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죠. 저는 이제 제 인생 스승이 있는데 이분으로부터 그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듣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는 걸 제가 모델링하고 보고 배우고 이러면서 행복은 저는 행복이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아니고 행복은 관계 속에 있다. 내가 누구와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죠. 근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관계가 나쁘면 지옥이에요, 지옥.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희 회장이 셋째 딸 뉴욕에서 자살했잖아요. 뉴스 들었죠? 몇 년 전에. 있는 돈만 2,500억 주식 가격 2,500억. 아버지는 대접을 총수. 근데 아빠가 관계가 안 돼서 죽었잖아요. 아빠가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뭐 소문으로는 뭐 흑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흑인 아니고 뭐 일반 평범한 해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예요? 관계가 막히면 소통이 막히면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와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이래 되면 집안이 막 지옥 같죠? 싸하고 이걸 배웠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 공부를 아무리 잘 시키면 뭐예요? 그것보다 내 아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아이가 아빠를 좋아하고 이런 게 좋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많이 이제 바꿨죠.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서 또 딛고 일어서고 이걸 많이 했어요. 어머니보다 잘나서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쩌면 저는 제 한이 있잖아요. 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못 다녔거든요. 초등학교도 6군데나 전학 다니까 겨우 졸업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가 제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경험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우리도 다 그런 거 있죠. 엄마들 보면 내가 한자를 못해가지고 동사무소 출생신고 하다가 우수가 당한 적이 있어. 그러면 애한테 장원 한자 시키고 좋은 마음이긴 한데요. 이게 자칫하면 왜곡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성적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좋은 성적을 얻는데도 항상 불안하고 이거 불교에서는요 이걸 보고 악의의 세계라고 해요. 육도라고 있죠. 불교 육도를 분해한다고 하는데 악의의 세계는 악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 악의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몸은 집치나 이 말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해도 만족이 없다. 이건 이 자녀교육이 꼭 그거 같아요. 성적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해도 만족이 없어. 여기 속으면 안 돼. 저 다 해보거든요. 깨달은 거. 그게 아니라 애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스승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명예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해. 제가 그 토요 아침마당에 출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래. 우리 아이 뭐 같이 출연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 쪽팔린다고 출연 안 했어. 그래가지고 녹화 보라고 녹화라도 볼 거니까 아드님한테 한마디만 하라고 하더라고. 사회자 아나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로 그걸 했어요. 그 카메라를 바라보고 좀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가 진짜 저를 좋아해요. 정신적인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카톡을 날리고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을 날리고 근데 정말 아이가 힘들 때 저한테 진짜 도움을 줍니다. 군대 가가지고 구탈당해가지고 애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막 자기 죽겠다고 호소를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아빠 보고 자대로 배치받은 지 딱 일주일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내 좀 살려줘. 아빠가 그 말 좀 해봐. 그 무슨 말 그러니까. 아빠가 평소에 내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막 위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정말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통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빠의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지켜줄 것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어미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어버리겠으며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또 그리고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간절하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그래도 안 돼가지고 결국 제가 부대 쳐들어갔잖아요. 어떤 경우에 내가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 부대 쳐들어가지고 부대 발칵 뒤집어가지고 우리의 부탄 놈, 딴 데 관련 놈, 제주도 관련 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임마 네가 지금 해병대 갔나? 아니면 공수부대 갔나? 겨우 해경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외박 나고 그 군대도 아닌 그런 데 가가지고 이것도 못 견디네 이렇게 말하면 애는 연약하면은 아빠하고 더 이상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의 지지자죠, 지지자. 부모가 자기들의 어떤 문제도 이렇게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애는 극단적으로 자기 생각. 대구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지가 또 학교에서 좀 시달렸다 한들 이사 가면 되잖아요. 전학하고 이사 가면 새 친구 사귀면 되는데 애들 그 생각을 못 한다.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떤 경우에든 너무 사랑하죠. 이러고 나서 이제 제가 수학 문제 때문에 구타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죠? 이 별것 아닌 문제 몇 문제 때문에 내가 관계를 이렇게 깨가지고 애를 불행하게 하고 자존감을 깨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쯤 돼가지고는 이제 지가 채점하더라고요. 또 이제 지가 그런 습관이 들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이마다 집안의 분위기, 엄마의 관계마다 이제 그건 좀 탄력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알려드려도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도 아까 그 다음 카페 들어오시면 네, 전화번호도 있고 지난 강의도 쭉 있고요. 물론 뭐 EBS 뭐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뭐 제가 나서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일단 그 강의를 쭉 들으시다 보면요 궁금증들이 다 해소돼요. 올해 1학기에는 영어 공부법 강의를 했고요. 작년 1학기 때는 수학 공부 강의를 했고 작년 2학기 때는 아이들과의 소통 이런 식으로 올해 2학기에는 이제 이번 금요일에 다음 금요일에 개강하는데 이번 금요일에는 제가 아이들과 뭐 행복 이런 주제로 대구는요 교육감님이 바뀌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한테 행복을 가르쳐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는 곳에서 발간한 행복 교과서가 지금 있거든요. 아이들 하도 막 죽고 하니까 지금 대구 교육의 화두가 됐죠. 그래서 행복.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 나온 교과서가 얇은 교과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엄마들이 더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서점에서 하는 제 강의는 이야기 때 주제를 행복으로 했어요. 혹세요? 지나면 네, 서점. 서점이요. 거기서 매주 금요일마다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파일은 아까 그 카페에 올리고 동영상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도움받으시면 되고 자녀의 관계, 소통 이런 문제는 우리 카페 넣으시면 제가 중학교 가서 한 강의를 모아놓은 있어요. 그다음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주로 그런 거예요. 뭐 학교 폭력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의 그 여러 가지 마음의 병에 관한 문제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지 해결하는 이런 거 그런 거 참고하죠.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움되는 사이트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교감님께서 마무리 말씀. 제가 학부모 수락을 몇 번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학부모 집중도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사실 그저 일찍 가시려고 엄청나게 들썩들썩 하는데 오늘은 막 끝까지 집중해서 보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엄마들한테는 자녀들 공부만큼 더 중요한 하도가 없구나 하는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김상도 선생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